예, 두 번째 강의 제목은 포지 시대에 살아남는 법. 포지, 무선 인터넷을 말합니다. 인터넷 무선 와이어리스 시대에 살아남는 법. 그게 부제가 될 거예요. 본 제목은 무선의 신세계입니다. New World of Wireless. 무선의 신세계가 이제 원책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즘 알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하면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말해서 인터넷 시대라고 말하죠. 또 바꿔서 말해서 무선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선 시대가 열어지면서 세상에 큰 변화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국이란 큰 나라가 산업화를 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통신망을 깔아야 되는데, 우리 전신주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땅이 좁으니까 아파트 단지도 많고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조그만 비용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은, 중국은 땅이 넓죠. 그리고 멀리 가서 몇 킬로, 10킬로 가가지고 사용하는 인구가 너무 적으면 경제성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유선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사실 중국이 경제 개발하기 매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무선 기술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전화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핸드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전화기 시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핸드폰 시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변화들 중에서 지금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핸드폰이라든지 무선이라는 것이 너무 일반화가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과거 우리나라의 15년대, 20년에는 무선은 그때 새로운 시장이었어요. 새로운 시장.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 중에서 모든 사람이 애치가 뭐냐면, 미래 시대는 무선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무슨 방향은 맞지만은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기에 관성의 법칙이 너무나 작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홈쇼핑이랄지 아니면은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면 많은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못 파는 물건이 거의 없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동차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살 수 있나요? 안 팔지요. 여러분, 자동차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것이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서 자동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선 인터넷 시대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을까요? 온라인 판매를 왜 안 할까요? 자동차는. 딱 한 가지예요. 오프라인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기득권 때문에요. 그분들이 뭐합니까? 만약에 온라인에서 자동차 팔아버리면 팔리는 자동차 대수만큼 자기 매출 감소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잖아요. 전국에 보면 각 동네마다 자동차 판매점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국내 어느 H사가 있다 합시다. H사에 총 연간 생산 대수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판매된 판매 대수 정해졌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매장에 가지 않고 다 무슨 자동차, 무슨 기종, 그러면 다 스펙 다 안다 이거죠. 그럼 내용 아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주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하는 비율이 10%, 30%, 50% 되는 순간 각각의 평균 매출액이 10%, 30%, 50%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무선 인터넷 기술은 발달됐지만은 아직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기술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것이 다 지나와 버린 거예요. 이미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제가 특별한 기업을 소개한다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1995년경에요. 미래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전문가들이 말해요. 미래 시대는 디지털 시대고 무선 시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미래에 적합하려면 디지털로 가야 되고 무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거 다 분석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감이 많이 있죠. 그죠? 저항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수원 삼성전자의 모든 건물에 공장 정문의 플래카드, 그 복도의 플래카드, 모든 건물, 이 출입구 모든 플래카드에 벽 있잖아요. 벽에 갑작스럽게 동일한 포스터가 완벽히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보여요. 달아가면 디지털 올.
디지털 올. 지금도 뭐 똑같은 표라 할까? 그 디자인 있잖아요. 그도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디지털 올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삼성전자를 덮어버렸어요. 완벽하게 덮였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삼성전자는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갑니다. 우리는 디지털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디지털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때 관계된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자, 볼까요? 무선사업부라고 해서 핸드폰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핸드폰이란 기기 자체가 무선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탁기 만드는 사업부가 있잖아요. 세탁기는 눈에 보이는 세탁하는 저 기계인데 디지털 세탁기는 뭐야?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전자레인지 만드는 사업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만들어요. 뭐 이렇게 디지털? 그럼 전자레인지 디지털은 뭐야? 어떻게 하는 게 디지털이야? 이게 무선 사업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에서 고민거리 생긴 거예요. 회사는 어느 날 정책에서 디지털 올 하고 다 해놓고 우리 회사는 디지털 시대니까 맞춰서 무선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로 갑니다. 여러분 다 이제부터 만든 모든 제품 디지털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다 선언하고 나니 모든 사업의 책임자들이 그저 핸드폰만 제외하고 무선 사업부만 제외하고 그렇죠? 나머지 모든 사업부가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드디어 세탁기 사업부에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냐 아세요? 그 인공지능 세탁기라 해서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매뉴얼로 됐던 걸 전부 자동화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거예요. 인공지능이 뭐냐면 그 회로 있잖아요. 이렇게 순번들 있잖아요. 세탁기 하면 뭐하고 순번대로 이건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세척 누르고 뭐하고 그 다음에 건조 누르고 이렇게 다 순서 눌렀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딱 이제 인공지능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 5분 동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1분 동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아예 뭐 사이클 다 자동화 시켜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동으로 전자동 세탁기를 딱 만들어 놓고 나서 흐뭇한 짓을 미치면서 이게 디지털입니다. 회로 들어가서 이게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삼성전자 전략팀에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 그건 디지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전자레인지 사업부는요. 이익률이 무려 20%나 내고 있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디지털 올이니까 디지털 올에 의면 디지털 아니면 안 하겠다 그 말이죠. 다 디지털로 하라야죠. 그렇죠? 전자레인지 사업부에 관계된 사람이 현재 이익률이 20%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1등인 그 제품에서 회사가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디지털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어요. 회사에서는 디지털이 아니라 모든 게 투자를 거의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무관심해버렸어요. 그리고 디지털에 관계돼서는 전폭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제품들이 애니콜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해서 현재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가 세계 1등이죠. 어떤 점에서 봐서는. 양과 규모나 질이 있어. 저는 그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할 때 디지털 올이라고 선언한 순간 오늘이 예측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은 뭡니까? 디지털 시대인 건 알고는 있어요. 이미 우리 디지털 시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올은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천천히 가요. 그냥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시대는 바뀌어가지고 1G, 2G, 3G 그러더니 지금 4G 시대가 열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기술로 봐서 4G 시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1G 이전에 살고 있고요. 1G에 살고 1.5G에 살고 2.0, 3.0에 살고 있으니 이래갖고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1G, 2G, 3G를 복습할 필요가 있겠고 4G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습할 필요가 있고 4G 시대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4G 시대가 미래의 시대인 건 확실한데 4G 시대란 어떤 것입니까?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떤 걸 이해해야 될 거고 어떻게 따라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이고 무선 시대입니다. 와이어리스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러니 그 시대의 세상에 어떻게 바뀔 건지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적응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의 첫 단어가 매우 어려운 단어부터 시작해요.
포지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려면 일지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 한참 하고 그 다음에 2지, 3지 순서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기 좋겠습니까만은 이 책은 포지부터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역사를 들여서 1지, 2지, 3지 그리고 포지에 관계된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설명하는 식으로 이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포지에 대한 설명이죠. 포지에 대한 설명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태계.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 또 하나의 세계가 뭐냐면 사이버 세계예요. 가상 세계. 이제 뭡니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같이 인터페이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상상 속에서 무선 세계를 통하고 사이버 세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홈페이지가 사이버 세계입니다. 그죠?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 그 사이버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버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는데 사이버 세계가 발달되더니 참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있더니 그 연결되더니 세상 전체 홈페이지가 연결되면서 드디어 사이버 상에서 하나의 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이버 상의 월드가 현실 세계의 월드하고 드디어 뭡니까? 인터페이스하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완벽하게 겹쳐버리는 시대가 포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선에 대한 것이 사람이 무선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활용의 범위가 이제 서서히 성숙되고 늘어나고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숙되고 넓어지려고 보면은 장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기술적인 요소들이 막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욕심을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술이 좋아져 가니까 그들이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극복되다 보니까 그러면 다 극복돼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제 오버랩 돼가지고 우리는 순간이동하네요. 사이버 세계에서 일했다가 이쪽 왔다 갔다 모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세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와이어리스 뉴 월드의 신세계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인터페이스 영향을 주고받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4G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래가 되었습니다. 이미 4G 시대는 열렸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4G 시대가 열렸고 시작됐고 이미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1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1지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한마디로 딱 말하면 통신인데 유선이 아닌 무선 통신입니다. 무선 통신 그게 1지라고 합니다. 무선 통신. 무선 통신은 어떤 걸 말합니까? 휴대폰을 말해요. 옛날에 휴대폰 있기 전에 뭐였습니까? 유선 전화기가 있었죠. 전신국이 있었고 전선이 연결됐었고 이제 전화를 통해서 수화기를 들고 그죠? 선이 연결됐던 거잖아요. 근데 선이 없이 이제 드디어 이제 통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무선 핸드폰을 들고 무선 수신기를 들고 이동하면 뭐 5m, 10m 반경에서는 저거 통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가더니 드디어 뭐 합니까? 여기 내가 핸드폰을 들면 저 멀리서 핸드폰 소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선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근거리 통신이 그러니까 전화기가 있는데 이제 뭐 전화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뭐 1m 또는 3m 또는 5m 또는 그 반경이죠. 그 일정 범위 내에서는 무선이 통했었어요. 그렇죠. 유선에다가 무선의 기능이 있다가 서서히 이제 하면서 그게 넓어져서 10m 가더니 50m 가더니 500m 가더니 그러더니 어느 시대 가니까 드디어 이제 핸드폰으로 다 되는 거죠. KT 한국통신에서 공중전화기 박스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전화하려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시내전화든 시외전화든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동전 넣고 또는 공중전화 카드 넣고 다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있었죠. 요즘에 적자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쓰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곳곳에 역사를 비롯해서 모든 곳에 공중전화 박스 다 있었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공중전화 박스 다 부스가 다 있어서 우리 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져 갖고 이제는 도리어 거꾸로 공중전화로 맘먹으면은 찾기 어려워요.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유선의 시대가 끝나고 1지의 시대예요. 무선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뭐합니까? 통신망에 있어서 어떻게 돼버려서 통신망에 있어서 무선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
그게 1G면. 그래서 전화 통신하는 거, 음성 통신, 전화 통신하는 거, 그것을 말할까? 핸드폰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래서 핸드폰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 무선 시대의 첫 도래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세대, 첫 번째 제너레이션, 첫 번째 시대, 무선의 1세대. 그게 바로 무선 전화 시대, 핸드폰 시대. 다만 아직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말까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죠? 덩치는 크지만 무전기 같은 경우를 들고 전화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행복합니다. 무선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생활에 너무나 편리한 거죠. 옛날에 우리 선에 의해서 종속됐었는데 무선은 우리가 자유도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이런 점에서 무선 핸드폰 시대가 열렸던 것이 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드디어 가상세계로 만들었던 인터넷 세계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데스크탑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노트북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노트북의 의미가 뭡니까?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드디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드디어 뭐합니까? 인터넷의 정보를 보고 싶은 거예요. 메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디지털 정보 있잖아요. 다시 그래서 드디어 나온 게 문자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화기는 뭐합니까? 음성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성 주고는 귀로 듣고 하는 거죠. 그거 말고 눈에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 메시지를 비롯해서 문자 메시지 듣는다고 좀 바꾸면 뭐 인터넷이랄지 메일이랄지 정보들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 정보들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를 엎었죠. 뭐입니까? 귀로만 듣던 음성의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거 좀 바꿔서 말해서 일단 뭐 GSM 방식이랄지 CDMA 방식 같은 걸 해가지고 제한됐긴 하지만 여하튼 주어진 범위에서 인터넷을 볼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드디어 뭘까? 인터넷이 접속된다. 어디서?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온다. 어디서? 핸드폰에서. 옛날에 우리 지금 없어지는 사업 중에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우리 진동이 나거나 해가지고 딱 보면은 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번호 보고 우리는 반가워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문자 몇 자랄지 번호만. 근데 이제 삐삐가 핸드폰에 들어와 버린 거죠. 요새 우리 전화 주고받으면 번호 다 뜨잖아요. 그죠? 그 번호 뜨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전화했는지 디지털 정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2G, 두 번째 제너레이션, 2세대가 열려가지고 그냥 음성으로만 됐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디지털 정보들을 일정 부분, 용도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뭐합니까? 정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준 시대가 이제 드디어 2G 시대가 돼가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애니콜, CDMA 방식이다, 무슨 방식이다 등등하면서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일정 부분 아주 제한됐긴 하지만 아주 제한된 거죠. 불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인터넷 정보가 하는데 기사 정보가 뜨는 게 아니라 제목만 뜨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보에 대한 갈급함을 그래도 눈치는 챌 수 있어요. 우리가 속보 같은 거 있잖아요. 키워드만 단어만 몇 줄 서비스 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도움이 돼서 드디어 무선의 시대에 이제 뭐합니까? 데이터 정보가 내 핸드폰으로 뜬다. 그쵸? 요게 이제 2G 시대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핸드폰들이나 우리 문서나 모든 게 이제 3G죠. 3G는 2G에서 보니까 드디어 데이터 용량들에 대한 한계를 이제 극복시키자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문자 메시지랄지 번호랄지 정도가 아니고 드디어 우리가 요새 핸드폰 딱 열잖아요. 여기서 딱 하면 홈페이지 전면이 뜨는 거죠. 그래서 다 뜨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홈페이지 우리가 드디어 홈페이지 보는 거 할지 문서하는 거 할지 우리가 드디어 어찌 보면 좋은 말을 해서 집에 있는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있는 모든 정보가 핸드폰에 들어와 버린 거죠. 이게 3G죠. 근데 3G 시대가 매우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동영상 다운받는 거랄지. 그죠? 리얼타임이 좀 끊길 수가 있는 거죠. 2G는 너무나 많이 끊기고. 그러니까 2G에서는 아까 문자 메시지 정도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잘 통하는데 용량 많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받아주고 접속하고 재생시키는데 이게 쉽게 해서 TV를 본다 이거죠. TV를 생중계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정보가 오는데 이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것이 속도가 느리니까 이게 이제 버퍼링이 생기고 마는 거죠. 이게 이제 2G가 갖고 있는 제약점인데 3G로 넘어오면서 그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용량의 데이터에 송수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하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많은 양의 정보들이 드디어 내 핸드폰 속에 뜰 수 있도록 된 것이 드디어 뭡니까? 3G가의 거죠. 일단 개인적으로 봐서는 3G만 되더라도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없어지죠. 아까 뭐 동영상이 제대로 끊어진다, 끊긴다 이런 것들은 3G 세상에 오면서 이제 없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보, 디지털 정보 중에서 음성 정보나 이게 문자 정보 이런 것은 용량이 작지만 영상 정보 같은 데이터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3G, 2G, 3G에서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서 3G는 영상 통화가 가능한 거죠. 2G는 영상 통화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것은 아까 동영상 같은 거, 그렇죠? 영상이나 이런 것은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2G가 좀 약한 거죠. 3G가 되면서 드디어 뭐 그걸 다 처리하는 거죠. 4G가 되면 드디어 뭡니까? 그 엄청나게 처리된 데이터 용량을 고속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드디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누구에게든지 보낼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고 주고받고 공유가 하는 세상. 개인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개인이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받는 거, 내가 필요한 정보를 보내는 거 1대1인 것이 아니고 그룹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뭐가 하나의 사이버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이버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 돌아오고 있고 돌아오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내도 끼우돼서 내도 참여하고 내가 빠져나오도록 세상 돌아오고 있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하나의 사이버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이버 세상이 존재하고 여러분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친구를 내가 많이 맺어놨잖아요. 내 친구를 맺어놨는데 나는 하루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글 한 편 쓰고 오고 한번 둘러보고 오잖아요. 근데 그 페이스북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리얼타임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하고 관계없이 나는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는 나왔지만은 페이스북이라는 세상 속에 내 관계된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 흔적을 남겨놓고 떠났어요. 그럼 나도 언제라도 딱 가서 보면 또 그동안 있었던 활동을 내가 뒤돌아볼 수도 있고 또 내도 개입할 수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1G, 2G, 3G 첫 번째 제너레이션, 두 번째 제너레이션, 세 번째 제너레이션은 개인적이었어요. 무슨 말 아까 전화 말하잖아요. 내가 핸드폰 전화할 때 서로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시간이 맞아야지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전화를 하지만은 상대방이 전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못 받죠. 그러니까 1G, 2G, 3G 시대에는 1대1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가 쌍방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쌍방으로 서로 시간이 맞아야 돼요. 공간은 무선이니까 허락해줘요. 공간은 오픈돼 있지만은 거리는 떨어져서 상관없어요. 가깝든 멀든 상관없는데 타이밍은 맞아요. 시간은 맞아야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의 세상은 시간 개념이 없죠. 그렇죠? 나는 언제라도 가서 있었던 모든 것들, 내 친구들의 모든 동향들 있잖아요.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죠. 내도 흔적 들어가면 흔적 남길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있고 싶은 만큼 있는 거죠.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피차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면 페이스북 세상 속에 정보가 축적돼가지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서비스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군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글의 세상, 페이스북의 세상, 세상들, 이게 사이버상에 드디어 뭡니까? 세상들이 만들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치 비슷한 세상을 하나 소개한다면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그 디지털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게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이버 게임에 싹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드디어 내가 이제 착각 속에 들어가 내가 그 사이버 세상 있잖아요. 그 게임 세상 속에 내가 드디어 한 유닛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게임 속에 들어가서 이게 세상이 현실인지 꿈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게임 속에서 살죠. 근데 게임에 중독돼서 어떻게 삽니까? 현실감가 없이 완전 24시간 게임 속에 살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4G 세상이 바로 사이버 세상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하는 사이버 세상이 내가 언제라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고 내가 나온 대로 풀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세상이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더라도 세상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 영역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똑같이 포털 사이트 속에서 세상이 계속 사이버상에서 해서 정보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해서 이 지구상에 또 다른 세상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세상이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돌아오고 있는 영역. 이게 4제너레이션이에요. 그 시대에 우리는 이 기술적으로 모두면서 지금 이제 입문했습니다. 그 시대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게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활성화에 대한 요소들이요. 기술적인 포지 시대가 열리고 말았는데 그럼 포지 시대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활용이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직 가지고 있는 포지의 모든 영역들 있잖아요. 사이버 세상이 아직 완벽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많은 좋은 말해서 사이버 세상 창시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설명하기 좋게 페이스북을 예를 들었어요. 페이스북도 하나의 사이버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이죠. 사이버 세상 만들어. 그러면 거기만 있을까요? 다음도 사이버 세상이죠. 네이버도 사이버 세상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으면 그렇죠. 옛날에 어떻게 하면 사람 만나서 물어볼 만한 사람 만나서든지 전화해서 물어봐야 됐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어떤 거예요? 지식인 서비스를 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질문해요. 질문하면은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딱 올렸잖아요. 딱 본 사람들이 보고 자기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도 많이 해주죠. 그래서 네이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식의 공유 있잖아요. 공유인데 그냥 있는 전자사전이 아니고 살아있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방문한 사람 또 그 다음 방문한 사람이 계속 거기에서 자기 의견들을 전부 코멘트하고 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내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해놓고 나서 한 3일 후에 딱 보면 많은 이제 답들이 올라와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이 다음에서 만들고 네이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부분이었고 그래서 부분이었다는 말하면 특정한 사람, 회원 가입된 사람, 그렇죠? 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제한된 사이버 세상이죠. 근데 그게 서서히 포지 시대에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픈. 그러면 포지의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유사성 있는 것 제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지리 정보에 대해서 자기 위치 서비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오픈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내비게이션에 접속하는 순간, 그렇죠? 지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뭐합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하면은 누구라도 정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1G, 2G, 3G에 있어서는 뭘 내야 되냐면요. 나름대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할지 그 우리끼리랄지 끼리랄지 동아리랄지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4G 시대에 내비게이션 지도 접속하는 거 있잖아요. 접속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라도 어딘가라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드디어 뭐냐면 제가 뭐냐면 우리 입장료 내는 세상 같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무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건 또 하나의 열린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4G 시대가 바로 그런 뭐합니까? 디지털에 있어서의 어떤 군락과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드디어 뭔가 디지털 세상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그 세상이 이미 기술적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시작이 됐다는 거죠. 4G 시대는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4G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좀 연구하고 이해할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인터넷은 또 무선,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무선 세계는 나에게서 어떤 존재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사이버에서 나한테 어떤 존재일까요에 대해서 먼저 개념적인 할 필요가 있겠죠. 답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서 영역이라는 거죠.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할지 소통을 원한다 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 해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알지 내가 얻고 싶은 걸 알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홍보해야겠다 할지 누구에게 불특정으로 전달해야 되겠다 할지 불특정으로 사이버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내 존재를 알려야 되겠다 할지 뭔가 목적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적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누구 만나려고 해봐야 만난다는 것은 만난다 하는 거 공간선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고 누군 부산에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간상으로 제약을 받는 거죠. 또 만난다는 건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선의 세상 있잖아요. 인터넷 세상, 와이어리스의 세상은 뭐라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동시간에 있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간의 개념 있잖아요. 그걸 극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화상통화가 뭐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사진 보이고 얼굴 보이고 손 흔들면 손 흔들어주고 이거 끝이잖아요. 마치 실질적으로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마치 1m 앞에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커뮤니케이트 되잖아요. 그럼 뭘 극복하는 거야? 공간을 극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록을 남겨놨더니 필요할 때 와서 답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문자 메시지 보내고 뭐 하면 뭐 보내면 내가 편리한 시간에 접속해서 정보 주면 자기 편리한 시간에 접속해서 정보 주고 그 정보를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쵸? 물어봤더니 답이 오는 거죠. 그쵸? 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그럼 뭐합니까? 공간이 극복되고 시간이 극복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무선 인터넷의 4G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영역 중에 뭐냐면 제가요 잘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말했던 한계가 뭐야? 제가 잘하고 싶은데 몸이 하나라서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거길 가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오프라인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이버 세상이 존재하면 이 사이버 세상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거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상에 어떤 제약사항이 존재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이버 세상은 당신의 바로 그 점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 있어서의 4G의 효용성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직업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공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자기의 뜻과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드디어 뭐합니까? 그걸 쭉 하는 거죠. 근데 사이버 세상은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국법이 있듯이 사이버 세상은 나름대로 사이버 세상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그 룰을 만들죠. 예를 들면 사이버 세상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자기 아이디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사이버 세상의 입문과 출문 하죠.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 페이스북 글을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아마 광고 목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어요. 광고 목적으로. 제가 그걸 광고 목적이라는 걸 눈에 뻔히 보고 이걸 지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바라만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지워졌어요. 저는 누가 지웠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1번. 저보다 실력이 좋은 저의 친구가 그 글을 보고 이거 불필요한 거네? 이거 지워야겠네? 라고 해갖고 본인 판단해서 그쵸? 저는 지울 실력이 없어서 못 지웠지만은 저보다 더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제 친구 중에 그 글을 본 사람이죠. 광고를 본 사람이 이건 불필요한 건데 라고 해서 지워졌거나 그쵸? 그거 삭제 기능이 있을 거니까 뭐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삭제해서 삭제시켰거나 아니면 그 페이스북 관리자가 있을 거잖아요. 관리자가 다 계속적으로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되도록 그래서 불법적인 스팸 같은 걸 알지? 딱 봐가지고 계속 쓰레기 치우는 기분으로. 그래서 딱 보면 딱 봤더니 이건 아닌데 이거 이 자리가 아닌데 이건 나쁜 거네 라고 생각하고요. 제거 했거나 만약에 그러한 경찰 같은 기능과 룰이 없으면 그게 유지가 잘 안 되겠죠. 대한민국 질서가 있으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고 공권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사이버 세상에도 뭐 합니까? 모든 사이버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들이 존재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 룰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되는 거죠. 그 아날로그 세상에서는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좀 봐줄 수 있어요. 글자 틀려도 봐줄 수가 있지만 사이버 세상에서는 뭐 아이디 글자 한자 틀리고 패스워드 글자 한자 틀리면 완전히 남남입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0.0% 오차, 오류 있잖아요. 허용되지 않는 게 사이버 세상의 또 하나의 룰들이에요. 그렇죠?
인간 세상에서 우리 현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대충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대칭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뭐죠?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하는 그 집행관 있잖아요. 룰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지킨 사람을 책에서나 우리가 아는 영어로 봐서 빅 브라더라고 그래요. 빅 브라더는 빅이란 말이 이제 빅 크다는 거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통정체를 하는 거죠. 사이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빅 브라더가 드디어 뭡니까? 적절하게 통제를 합니다. 룰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공지하죠. 우리는 사이버세에 입문할 때 그 약관이라는 걸 읽어봐야 됩니다. 그 약관에 보면 약속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읽어보지 않고 그냥 동의 이렇게 딱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룰을 적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탈퇴입니다. 어떤 경우는 뭐 어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실수를 한 번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이버 세상의 경찰에게 제재를 받았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았는가? 제가 글을 썼더니 이렇게 응답들이 왔어요. 좋아요라고 글을 썼거나 밑 댓글이 나오거나. 그래서 제가 좋아요나 댓글이 온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했더니 그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면 친구 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클릭을 딱 해서 그럼 친구가 아니니까 또 제 어떻게 경로를 와서 읽었는지 모르고 읽었으니까 저도 좋아요 하고 딱 해서 거기 친구 추가해서 딱 클릭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있긴 하지만 사이버 페이스북 상에서 그렇지만 이게 타고 넘어와서 제 글을 읽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글 콘텐츠가 내용이 좋아서 아마 좋아요를 눌렀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친구 추가를 딱 했더니 그 사람 딱 보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게. 내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저한테 페이스북 경찰이 저한테 문자 메일이 왔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의 친구 이렇게 하면 2주 동안 친구 추가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금지당했어요. 그게 빅 브라더예요. 사이버 세상은 사이버 세상의 포지를 만들어서 사이버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룰들을 만들고 그 룰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이게 자기들의 목적에 맞도록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1지, 2지, 3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1지, 2지, 3지는 개인별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군락을 만들어 놓고 군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 관리하는 파수꾼이나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입장, 놀다가 활용하다가 퇴장, 맘대로. 이게 포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지 세상이 드디어 이제 우리 생활에서 이제 서서히 영향력을 이제 여러면서 행사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일과 생활과 인터넷과 현실 세계와 아까 말한 사이버 세상에 경계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사에 직원이 회사에 출근했잖아요. 그러면 근무 시간 중에는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포지 세상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주로 업무할 때 컴퓨터하고 다 업무하잖아요. 업무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직원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업무 시간 중에서 포지 세상에 사이버 세상에 가서 몇 시간 놀고 왔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통제 못해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 제가 한때 바둑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바둑 정석을 갖고 바둑을 배우는데 바둑에 이제 배우고 있는데 바둑에 뭐 신경이 쓰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에 이제 자려고 누워서 천장을 보면 천장에 이게 줄이 다 있잖아요. 이게 바둑판으로 보이고 누워 있는데 까만 바둑이 계속 움직이는 게 그래서 여기서 놓고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바둑을 배우고 있을 때 바둑의 정석을 배우고 막 그게 빠져 있을 때 남이 보기엔 제가 집에 누워서 가만히 누워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저는 바둑 두고 있는 거예요.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앉아서 컴퓨터 갖고 일하고 있어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엔 일하고 있는 생각인데 오늘 하루 그 사람이 포지 세상에 30분 갔다 왔는지 1시간 갔다 왔는지 5시간 갔다 왔는지 8시간, 7시간 50분 갔다 왔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그래서 현실과 사이버 세상에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뭐랄까 이제 되는 현상이 포지 세상에서는
자, 열리는 거죠. 여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효과서로 집단 지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정보 공유와, 그러니까 그 이제 일들이 사실은 활용하려고 생각하면 효과성이 많이 생기는 거죠. 누구라도 원하는 시간에 와서 필요한 작업을 하고, 필요한 작업하고 떠날 수도 있고, 계속 서로 팀으로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과 도구가 돼서 여기서 쓰는 말은 집단 지성 이렇게 말할 때 포즈의 영역들 있잖아요. 들이 매우 활성화돼가지고 활용되고 있는 선순환이 물론 있죠. 근데 드디어 이제 사이버 세상이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붙기 시작하는 거죠. 붙기 시작해서 이루어진 세상을 요새 이제 상징적으로 쓰는 단어가 스마트 이렇게 말해요. 스마트. 스마트는 이제 모든 건 거기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홈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자동차 시동 거는 것도요. 조금만 지나면 페이스북에서 우리 집 사이트 들어가고 해갖고 내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내 핸드폰을 조작해가지고 내 자동차 시동도 걸어올 수가 있고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도 틀어볼 수가 있고. 여러분 보면 집에 우리 하는 게 더 뭐로 합니까? 리모컨으로 하잖아요. 리모컨 누르는 작동 있잖아요. 그것을 뭐 무선으로 다 이렇게 손으로 오프라인 누르는 이 작업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프라인 상에는 모든 기계와 기기들 있잖아요. 그 기계와 기기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까 디지털 연결된 모든 디지털 기능이 문제된 것은 통합해가지고 그걸 전부 끌어와서 이제 다 연결돼 버리도록 하는 작업들이 지금 현재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포즈에 있어서의 어떤 생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저 같은 기성세대는 포즈라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적응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즈 세상에서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규 서비스가 계속 추가되는 거죠. 2012년 서비스가 있었는데 2013년에 우리가 뭣도 합니다. 하면서 계속 추가 기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즈라는 세상에 처음에는 빈약했던 포즈 세상이 해가 갈수록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세대가 있어요. 지금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2살, 3살, 4살, 5살, 6살, 8살 먹은 어린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지능력의 발달의 감과 포지션이 커져가는 것이 이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포지형 인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지션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지라는 영역이 필요하다. 그것은 포지라는 영역과 사이버 세상은 나한테 유익하다. 내가 그 할 수 없었던 것을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다. 내가 필요해서 부족했던 거 있어서 내가 사무실을 가야지 인터넷 접속해야지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 핸드폰에서 메일 확인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포즈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보다 더 윤택하고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넉넉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는 포즈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서는 포즈는 뭐합니까? 수단이에요. 수단.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일 뿐이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지금 이제 2살짜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려서 눈 뜨자마자 그 손에 뭐가 됩니까? 디지털 기기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어린애들은 뭐합니까? 디지털 세상, 이 현실 세상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원래 세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서 전화하면, 그러니까 뭐 누르면 화상으로 저기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아직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그 환경에서 적응해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포지 세상이 계속 완성된 감과 동시에 드디어 뭔가 포지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남같이 그리고 포지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지 세계와 일체가 돼가지고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생태계 속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뭐합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발생하겠네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걸 극복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너희들 순서대로 인터넷 배워야 돼. 순서대로 사이버세에 접속해야 돼. 이제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방법은 어디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소통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따라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젊은 세대하고 저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게임의 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그 경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주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라 할까요? 뭐 이런 뭐 이렇게 게임에서 경주하고 뭐 우승하고 막 프로 팀 해가지고 이렇게 막 프로 게이머들 막 경쟁하고 막 하고 하잖아요. 그게 젊은이들 사이에 있어서는 뭐가 됩니까? 아주 이렇게 여러 면에서 영향력도 있고 또 아주 선망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심취하고 있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세상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쪽의 룰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는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그 세상의 세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아마추어적이고 잘 몰라요. 그래서 빠져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세상 사는데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는 4G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고 우리가 4G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들과 함께 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죠. 이제 서서 영역이 넓어지니까 4G의 와이어리스 세상 있잖아요. 무선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 건강관리 다 합니다 이제. 그렇죠? 헬스 세상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건강관리된 세상. 옛날에 우리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죠.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4G 세상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식과 정보와 원격 진료, 원격 진단. 그죠? 사이버상에서. 이제 드디어 뭐 합니까? 가상 병원도 만들어질 거야.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저 멀리 있어요. 그 여기 이제 제가 약속된 장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뭐 보조하는 간호사 한 명 있을 수 있겠네요. 화면상에 의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면상에 나오는 의사하고 원격으로 서로 통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의사가 지시하면 옆에 간호사가 피도 뽑고, 그렇죠. 그거 뭐 다 해서 드디어 원격 진단 진료 이런 모든 것들이 4G 세상에서는 제너럴해지고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아까 경계선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심화돼 가기 시작하는 것에 초입의 지면이 와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4G 세상은 이론상으로 다 규명이 돼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사업화돼 가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젊은 세대에 창업에 대한 열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대한 열풍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데는 아쉬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이버 세상에는 일자리가 무한대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4G와 현실을 연결시키는 비즈니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는 사이버 세상에서도 아까 포털 사이트라 할까요? 그 세상에서 병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완벽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마치 사이버 세상에서 물려고 현실에서 내가 진료받는 거 똑같은 모습의 서비스, 퀄리티 좋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누군가 사이버 세상에서 병원 사업할 수 있겠네요. 사이버 세상에서 사립 학원 운영할 수 있겠네요. 온라인 학원 운영할 수 있겠네요. 사이버 세상에서도 아까 여기 포털 사이트 주인을 위해서 경찰서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내가 보안관 하겠습니다. 보안관 빠지, 보안관도 할 수 있겠네요. 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직업의 종류가 거의 100% 사이버 세상으로 이전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영역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와 사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다음 같은 정보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이 말이 되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아주 멋있는 호텔, 리조트, 펜션 하나 지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 아쉽냐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좋은 곳에 이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필요성이 있나요?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요. 시설과 보면 경치도 좋아요. 또 자기가 최적으로 잘 시설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 A급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아쉬운 건 뭐 하냐면 안 알아준다는 거죠. 홍보가 안 돼 있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탄생한지를 누가 아냐 이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 홍보의 필요성이 생기겠죠. 1번. 2번 우리나라 대기업에 보면요. 요새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강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복리후생이.
복리주의 강화가 많이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사원들에서 뭔가 배려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새는 레저가 많이 발달해서 휴가 가는 거 있잖아요. 레크레이션 해가지고 휴가에 대한 제도를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우리 직원들이 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뭐 콘도 있잖아요. 콘도 뭐 회원권을 가지고 뭐 원하는 시간에 휴가 내가지고 뭐 3박 4일 일주일 정도 뭐 어디 좋은 곳에 가가지고 며칠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오도록 가족과 함께 가든지 이런 서비스 제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총무 담당자가 우리 직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알려진 펜션과 콘도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고속도로 같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야, 어디 좋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본인 정보가 없는데. 그렇죠? 그럼 누군가 이제 딱 앉아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리서치 할 수 있겠죠. 시간 많은 사람이 발품을 팔아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그 아까 펜션 만든 데가 자기 홍보 목적으로 사이트 하나 만들어놓지 않았겠어요? 방문객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딱 앉아서 온라인상에 앉아서 자기는 방 안에 앉아서 검색해가지고 아까 말한 소팅하고 찾다 보면은 찾아지잖아요. 찾으면 자기가 거기다 약속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홍보해 드릴 테니까 제가 사람 모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수수료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홍보가 안 된 새로 지은 좋은 펜션과 콘도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럼 수수료 받는 걸로 약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새로 만든 콘도, 펜션, 리조트들이잖아요. 내가 아주 많은 것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홍보 담당자, 그 총무 담당자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정보 필요하세요? 내가 수집한 모든 정보 있잖아요. 그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패키지로 넘겨주는 거죠. 원하시면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는 한적한 곳이에요. 시설이 최근에 맞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정보를 주면 총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가 정보가 제공되어 왔는데 그걸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보적으로 그런 데 있어요? 하고 일단 해보겠죠. 해봤는데 그것이 아까 검증된 곳이었다면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니겠어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뭐합니까? 이제 확대될 수 있을 거고 소문날 수 있을 거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말했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일단 되지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50억의 매출을 올리고요. 2011년에 150억의 매출을 올리고 2010년에 3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올해 500억 매출이고 내년 1000억 목표를 하고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넘버원이에요. 제로 베이스에서. 내 돈 없이 정보 링크 사업이죠. 포지의 세상에서. 사이버 세상에 딱 보면 자기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고요. 필요한 정보를 찾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누군가 시간 있는 사람이 나는 포지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칭 사업하는 거죠. 마치 뭐야로 보면 내가 우리 현실 세계 오프라인으로 말한다면 말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오프라인식으로 이야기 좋게 말하자면 제가 오늘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펜션들 있잖아요. 펜션 거기에 내가 영업을 아웃소싱 받는 거예요. 내가 내가 영업부장 할게요. 내가 당신 영업부장 할게요. 영업부에서 영업을 대행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총무에 가갖고 당신 총무 할 일도 바쁘신데 복리수에 대한 건 제가 대행해 드릴게요. 그 말이잖아요. 당신이 시간을 엄청 많이 드려야 될 건데 가볼 수도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가볼 수 없는데 내가 다 알아서 드릴게요. 내가 선별해 드릴게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게요. 업무 대행이죠. 그래서 대기업의 총무 담당자의 업무를 아웃소싱 받고 콘도 펜션의 업무를 아웃소싱 받아가지고 내가 인터넷상에서 매칭 작업해가지고 내가 딱 분석해갖고 맞춤형으로 딱딱 제공하면은 사업이 안 될 리가 없죠. 그러한 비즈니스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야. 최근에. 그 사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일반적인 비즈니스하고 성장률과 그 모습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의 성장률은 매출액이 10%, 15% 늘어나면 괜찮네요. 이렇게 말하죠.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는 3배씩, 10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포지의 세상은 사이버 세상이고 무한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텃밭 분양한다 하잖아요.
땅에서야 텃밭 분양이야 땅 면적이 유한하니까 분양 못하죠. 한계가 있죠. 사이버상에서 분양한다. 뭐 인당 100만 표 줘버려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가로 세로 뭐 맘대로 손 꼽으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뭐 원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0만 평이요. 좋습니다. 100만 평 10원씩 파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이버상에 땅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 용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분양해요. 사이버상에서 분양합니다. 인당 100만 표 팝니다. 인당 뭐 10원밖에 받지 않는다 치더라도 분양할 땅이 떨어질 리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60억 인구가 다 쓰도록 분양을 다 해버린다면 큰 돈도 벌 수 있겠네요. 그게 사이버의 포지의 영역들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포지에 좋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요. 생태계의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룰을 만든 제정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가 미래 사이버 세상에 무슨 역할? 지주회사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게이트 통행료도 바라버릴 거고요. 있죠. 그 비즈니스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까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저의 지식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새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하루에 한 편 정도 글을 쓰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모든 정보를 제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걸 제가 가져와서 제가 사용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 기능에 보면 나는 사진도 올려 동영상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올려놓은 거에서 페이스북의 사이버 세상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고 운영될 수 있고 공유도 해서 다 될 수 있는데 그 정보 내가 올린 내가 저작권이 내가 있어요. 내가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내가 네이버상으로 다 가져오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세상 다음에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의 사이버 세상에 있는 정보를 내가 만든 창세한 정보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그 정보를 B라는 사이버 세상, C라는 사이버 세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다 옮기려고 할 때 경찰이 허락해 주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관에 써져 있는 내용상으로 그 모든 것이 쉽게 해서 그러면 어찌 보면은 사이버상에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정보를 그래도 내가 쓴 글이니까 내가 소유권자니까 내가 저작권이 나한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올린 정보 있잖아요. 그걸 포기가 가능하냐 이거야. 유용한 정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나한테 없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페이스북 세상에 가서는 볼 수 있는 정보예요. 근데 그 정보를 내가 활용해서 다른 걸 쓰고 시작할 때 그게 되겠냐 이거야. 아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페이스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창설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영리 목적, 관리 목적을 위해서 뭔가 다른 사이버 세상과의 뭔가 차별화시킬 거고 통제도 할 거고 견제도 할 거고 뭔가 브레이크 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한 시도를 아직까지 할 마음이 없어서 아직 뭐 옮길 데도 없고 옮길 생각도 아직은 없으니까 아직은 못지만 나중에 어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 심지어는 제가 올린 자료도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 그것이 페이스북 사이버 세상에서 허용되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우주의 지구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주권 있고 국가 있고 나눠져 있잖아요. 소유권이 나눠져 있잖아요. 사이버 세상의 주인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사이버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 사이버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정말 좋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사이버 세상을 만든 사람이 통행료를 받는다 할지 주민등록 신고를 하라 할지 월 정액을 내야 된다 할지 유료화 시킨다 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주회사라고 그랬어요. 지주회사. 그러니까 IP를 주관하는 회사 있잖아요. 쉽게 말해 서버를 주관하고 있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은 보니까 서버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은 서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구글이 만드는 사이버 세상. 페이스북이라는 사이버 세상에 대해서 실제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이 그 안에 지는 모든 비즈니스 전체를 사실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폐쇄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 사이버에서 추방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서 하다가 뭐 제가 알지 못해서 친구 했는데 그 사람이 신고하니까 저한테
당신 2주 동안은 친구 초청 금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뭘 했어요? 페이스북의 정책에 어긋나는 정책을 제가 뭔가 했습니다. 그냥 몇 번, 3번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조치를 해요? 제 이름에 관계된 모든 것 있잖아요. 저를 추방시켜버릴 수가 있겠죠. 당신 탈퇴. 그래서 탈퇴. 그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4G 세상에 있어서의 무서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 책에서 3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이버 세계, 4G 세상과 사이버 세계가 계속 열려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져 가고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통합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속에서 이제 흡수합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새 뭐 저는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알고 있는 사이트, 활용하는 사이트가 다이버하고 네이버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포털 사이트에서 다음 네이버 외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인식하지 못해요. 나머지 아마 제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바꿔놔서 대한민국 사람을 거의 대부분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하고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흡수합병 다 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 하면 알려진 사용도의 빈도 높은 것은 다음하고 이제 2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이버 세상에 4G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사이버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어놨는데 그 생태계가 아주 풍요로운 생태계가 있는가 하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콘텐츠를 집어넣어가지고 풍요로운 생태계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등수매기 시작하겠죠. 내가 접속 가능한 사이버 세상에 100개다. 100개는 등수가 있겠죠. 1등부터 100등까지 있겠죠. 그 1등은 아무래도 콘텐츠나 내용이 많고 내 친구들 많이 몰려있으니까 나도 항상 가겠죠. 1등은 승승장구 하겠죠. 100등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은 좋지만 자기 실력은 페이스북과 똑같은 실력에 시장을 만들어놨지만 이용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통합되겠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사이버 세상을 누가 100개를 만들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몇 개로 만들어질 것인가? 1개로 갈 것 같습니다 하는 책이 내용이에요. 1개로. 다음과 네이버는 2개로 알고 있지만 4G 영역에 있어서 사이버 세상은 결국 1개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해서 지금 사이버 세상에 많은 노력이 있지만은 그 사이버 세상이 드디어 M&A 당할 문 닫을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등이 아니면 다 문 닫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전자업계가요. 소니, 마츠시다를 비롯한 이 회사 도시바를 비롯한 일본의 많은 전자제품 업체들의 전자에 관계된 회사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한국이 우리를 배웠는데 왜 한국이 우리를 추월하냐는 거예요. 우리 기술이 참 좋은데 왜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니나 마츠시다가 만드는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디지털의 뭐 전자사전을 비롯한 많은 기술도 있죠. 디지털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들이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수준이. 일본 사람들에서 일본 사람 잘 써요. 그리고 기능과 성능이 좋아요. 쉽게 말해서 성능과 기능과 기술적인 어떤 성숙도로 봤을 때 미국이나 한국에서 만든 어느 것보다 우리는 더 좋은 말과 한두 단계 더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이 일본 사이트라서 일본어로 접속도 하지 않고 써먹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일본에 무슨 좋은 기술에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들어갈 줄도 모르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건 일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선언했어요. 2013년 1월에. 뭘 선언해요? 일본의 모든 전자 표준은 4G 세상인 세계의 스탠다드와 표준에 통합하겠습니다. 항복 선언했어요. 일본이 갖고 있는 모든 스탠다드와 표준을 폐기시키겠다는 거예요. 2013년, 14년까지 전부 폐기시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에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를 딱 보면은 우리가 참 일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건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들이 뭐 합니까? 자기들 싸워보니까 일본이 눈에 보이는 게 폐쇄성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영어권의 모든 이게 포털 사이트들 있잖아요. 수와 양에 있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실력이 A급인데 B급이 너무 큰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 A급 오락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A 깃발을 내리고요. 문 닫기로 했어요.
자기들 포탈사이트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표준을 자기들 그 고급스러운 표준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B급 표준을 채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뭘 기다릴까요? 점령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점령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4G 세상에 있어서 내용이에요. 이제 드디어 전자 사이버 세계에 있어서 세계 대전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 강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거기에 4G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든 기업들은 앞으로 도태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항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다 종이로 되고 다 했지만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하고 하죠. 심지어 그 KTX 기차 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다 기차표 받았잖아요. 요새는 뭐 다 핸드폰으로 하고 다 하고 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티켓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회사 비즈니스 가능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철도청 있잖아요. 철도 다 그 서비스 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회사 우리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합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모든 사람은요 오프라인 와서 표 끊어야 되지 온라인 핸드폰 우리는 뭐 관계없습니다. 그 회사 10년 내에 분명히 망할 거예요. 10년 내에 길게 잡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4G에 접속하지 않고 4G와 함께 연결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미래에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발전이 안 되면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발전이 안 되면 1등이 되지 않고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생태계가 처음에는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소비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왜?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완성도가 올라가는 사이트가 나오고 완성을 만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완성도를 갖추지 않은 노력, 갖추지 않은 모든 사이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 닫게 될 거예요. 그게 4G 세상에 대해서 느껴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이미 4G 세상은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책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현재 4G의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을 지역별로 제품별로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나누면 북미, 미국. 북미는 스탠다드가 많이 개발되어 있대요. 근데 아쉬운 것은 사이버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앞으로 세상을 잡을 것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한계를 마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는 많은 사이버 세상, 페이스북 같은 곳이 많다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앞으로 절대로 강자가 될 거는 아직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각 축적이 될 것 같다. IT 분야에서 사이버 세상과 4G 사이에 있어서 미국은 강자들이 너무 많고 뭐 구글도 강자겠죠. 페이스북도 강자겠죠. 강자들이 너무 많고 또 기다리고 있는 강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의 모든 그 포털 사이트나 그런 모든 것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매우 많아요. 매우 폐쇄적이어서 뭐 구글 사이트 서비스도 안 되고 페이스북 오픈도 안 되고 그렇죠? 아직은 뭐 이게 텃세들이 아직 많아서 그것을 뭐 북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미 영역에서는 남미 대륙 영역에서는 조사해 봤더니 남미는 건강 쪽에 대해서 마약을 배워서 건강이나 먹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사이버 세상에 너무나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건강에 대한 것과 마약에만 사이버 세상을 연구하고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건강하지 않네요. 폭이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유럽에 있는 모든 사이버 세상을 보니까 미디어와 통신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유럽의 모델이 세상을 점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분열되어 있지만 유럽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미디어와 통신이 이미 잘 융합이 되어 있고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중동은 유럽의 사이버 세상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중동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이버 세상이 중동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접속에 있어서, 접근에 있어서. 그렇지만 유럽의 스타일은 중동에 계속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동의 애로사항은 그곳에 테러 집단도 있고 테러 집단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세상에 있어서 바이러스를 침투시켜갖고 사이버에서 폐허가 파괴하려는, 다시 말해서 사이버 세상을 없애버리는, 기능을 상실시키는 그런 위험이 중동계에는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일본 기술로 봐서는 세계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의 소비자의 니즈가 너무 강해가지고 매일같이 더 나은 것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모든 IT 관련된 기업들과 4G 세상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애먹고 있습니다. 그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이 책에는 아까 말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일본이 세상의 표준화에 통합하겠다고 결정했던 사항까지는 코멘트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일본이 통합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일본의 전자의 어떤 기술에 대한 것이 4G 세상을 과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관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G 세상에 있어서 전혀 열리지 않는 세상이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습니다. 중국 지역, 미얀마 지역, 아프리카 지역이요. 거기는 아직 4G가 요원합니다. 그죠? 아직 오픈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아직 그곳은 4G 세상은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열리지 않아 있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4G에 대한 세상 생태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나 그 모습을 말했다면, 그다음에 4G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고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를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속한 영역에 4G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4G의 세상이 열려져 있는가를 파악할 것. 그게 1번이죠. 2번이 뭐냐면 공부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들어가서 배우고 익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존재가 내 주변에 4G 세상에 열려 있는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고 알았으면 들어가서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일단 그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신대륙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뭐 아프리카 유럽 사람들이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신대륙 발견해갖고 와 하면서 놀랬던 것 똑같은 모습으로 그는 4G 세상에 사이버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4G 세상에 상륙하는 거예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상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서부터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탐색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그것을 배워보는 거예요. 그렇죠? 배워보고 나서 드디어 뭡니까? 비즈니스할 용의가 있다면 나의 고객을 정하고 내 사업의 영역을 잡아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테마를 발굴한 다음에 그 사업을 개발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서부 개척시대. 그렇죠? 유럽 사람이 유럽의 땅과 모든 것을 유한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 많은 항해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첫 번째 이주객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동부가 개척되기 시작했죠. 사람이 사는 시작하면서 드디어 꿈의 지역을 통해서 서부를 계속 가면서 마차 타고 가면서 서부를 해가고 미국 대륙을 개발했던 개척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4G 시대가 시작이 되고 열렸고 아직은 황무지고 이제는 모든 게 미개척 지역이고 이제 옛날 내가 서부 개척 시대로 가야 될까요? 내가 말 타고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말뚝만 박으면 내가 관련 이렇게 잡으면 내 영역이 되고 권리를 인정받는 것 같이 4G 세상에 있어서 제가 컨설턴트입니다. 4G 세상에 가서 컨설팅 하라 그 말이죠. 4G 세상에 가서 컨설팅해서 설립하라 그 말이죠. 내가 병원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4G 세상에 가서 병원을 개설하라 이거죠. 병원 일 하라 이거죠. 병원 서비스 하라 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시대는 4G 세상에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는 것에서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뒤쪽에 사례들을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우리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해서 내비게이션 우리 내비게이션 자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현재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뭐가 가능할까요? 이 책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이마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마트 장 보러 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마트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겠죠. 이마트 들어가면 전자상으로 매장이 다 디스플레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코드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상품이 재고가 몇 개 있는지가 체크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그것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점을 찍어서 구매!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겠죠.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럼 구매하면은 그 물건이 그 가게에서 매장에 누가 직원에서 모아놓겠죠. 그럼 결제를 하겠죠. 그럼 내가 결제를 딱 했어요. 결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마트에 도착하면 결제가 끝난 물건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게 가능하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물건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달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차 타고 간다면서요. 가서 내가 가지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그 차량 속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그 뭐 단말기 있죠. 단말기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할 리가 없고 불가능 없죠. 원하면 배달까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차 타고 운전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목적지에 갈 것을 미리 선행으로 일단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가가지고 내 발품 팔아가지고 물건 가지고 계산기 눌러가지고 와야 될 그 모든 시간을 4G 세상에서는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모든 그런 영역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사이버 세상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책에서는 이제 점수 매겨야겠다는 거예요. 점수. 그러니까 이 사이버 세상은 100점 만점 몇 점인지, 이 사이버 세상은 100점 만점 몇 점인지, 아니면 10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아니면 만점 만점에 몇 점인지. 그럼 이제 평가 항목을 쭉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100개의 평가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 각 항목마다 100점을 줬어요. 그래서 만점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그 점수를 소팅해가지고 점수해갖고 이 사이버 세상은 100가지 항목 중에서 이건 100점 만점에 22점, 이거는 83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 평가해가지고 등수를 딱 매면 우리가 드디어 사이버 세상 골라갈 수 있겠네요. 이 사이버 세상은 만점 만점에 8,900점이고 이 사이버 세상은 만점 만점에 2,700점이고 그렇죠? 그 우리는 선택해서 사이버 세상에 접속해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 책에서 뭐라면 사이버 세상을 평가하는 지표를 WIQ라고 그랬어요. W라는 말은 월드를 말할 것 같고, 그렇죠? WI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여하튼, 그러니까 Q는 이제 그냥 퀄리티 등급이죠. 서비스 레벨, 퀄리티. WIQ라고 해서 WIQ를 가지고 뭡니까? 사이버에 대한, 사이버, 와이어리스에 대한 지수 평가를 하겠다. 와이어리스 지수 평가 지표는 WIQ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TV 광고 중에 보면, LT 광고 많이 하죠. 빨리빨리, 빠름 이렇게 LT 광고잖아요. 그게 4G의 시작이에요. LT는 4G의 영역 중에 하나죠. 그렇죠? 급속하게 아직까지는 모든 컴퓨터나 모든 기술이 전부 하드웨어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4G의 세상은 사이버 세상이죠. 사이버 세상이 보면 소프트웨어 세상이죠. 그게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콘텐츠, 우수 콘텐츠를 창립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이버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지주에서 IP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매우 무섭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내용상의 운영상에 있어서는 중앙 집권식이 아니고 사이버 세상은 병렬이죠. 그러니까 평등하죠. 누구라도 들고 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 중에서 지금 핸드폰 속에 컴퓨터가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옛날 데스크탑에 있던 거, 노트북에 있던 모든 기능이 내 핸드폰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핸드폰 속에서 드디어 말입니까? 인터넷, 사이버 세상에 모든 게 접속이 가능하고, 통신이 가능하고, 전화통화 가능하도 지금 돼 있잖아요. 아마 세상 조금 지나면 내가 핸드폰뿐만 아니라 내가 차량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이랄지, 그렇죠?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랄지, 아니면 내가 내 가방 속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그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상이 다 통합될 거라니까. 모든 기기는 하나로 통합될 거라니까. 그 세상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시작이 됐고, 완성되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잘 적응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업 세대는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경산업 시대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죠. 정보화 시대의 어떤 마무리와 꽃은 제가 보기에 와이어리스, 그렇죠. 무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선 시대가 열렸고, 지금 우리는 무선 시대 한 중간쯤 초입에 있고, 아직 그것이 세상 완성된 세상은 아니죠.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만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무선의 신세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